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일요일 나가는 날 부활절이네요. 네, 예. 부활절입니다. 예. 그 예수가 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그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이 2대 뭐 좀 명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작은 나는 죽고 큰 나로 다시 살아가는 거. 그 저는 이 시대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작은 나는 버리고 큰 나로 살아가는 거. 그 저는 부활절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용서라는 말을 좀 생각했습니다. 용서. 어디 교회 현수막으로 크게 써놨더라고요. 판교에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는 거다. 이렇게 교회가 그걸 붙여놨어요. 네. 뭐 노아르 영화 같네. 나는 그래서 복수라는 말을 보고 깜짝 물론 뭐 주장하는 거는 용서에 있는 거죠.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는 거다. 판교에 큰 교회예요. 그 몇만 명 있는 네, 뭐, 지나가다 보니까 그 복수라는 말을 써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유언을 출력해 가지고 호주머니 넣고 맨날 읽었다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그래서 왜 이렇게 읽어보냐 그랬더니 얘를 아름다운 복수를 하겠다 그랬대요. 아름다운 복수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아니라 지금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잔인한 복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수라는 말은 말로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복수라는 말은 그냥 용서라고 해야죠. 용서라고. 복수란 아름다운 복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적폐청산 하는데 적폐청산도 세 가지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상대방을 적폐를 비난하기 위해서 나는 달라졌는가? 그게 가장 조건이 돼야 돼. 지금 자기는 더 하잖아요. 경제 공동체라 했는데 네. 최순실과 박근혜 두 사람을. 네. 근데 자기 경제 공동체가 우리들 병원이나 손해원이라고 경제 공동체가 아닌지 제가 묻고 싶어요. 그렇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사람들하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합니까? 아유, 저는 주식 투기로 저는 재판받아야 된다고 봐요. 꾼 중에 저런 꾼도 처음 봅니다. 네, 그래서 적폐청산을 하면 첫 번째 나는 다른 걸 보여줘야 된다.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과거나 캐는 거다.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정리하고 가야죠. 세 번째는 용서를 전제로 한 적폐청산이 돼야죠. 용서. 용서는 유대인들이 용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살인.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명예훼손. 명예도 한번 죽으면 생명 죽은 거랑 똑같다고 본답니다. 그래서 그거 빼놓고는 다 용서를 해준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은혜는 바위 위에 새기고 원한은 모래 위에 새겨라. 바람 불면 없어지게.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부활절 맞아서 우리가 용서를 너무 안 하는 것 같다. 다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다 적대시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네. 참, 이 선생님은 어진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 옛날에 네. 마카로니 웨스턴의 네. 이 주제 네 가지가 네. 내자가 네. 복수미학입니다. 아, 그래서 그때 보면 복수미학 걔가 네. 한문으로 딱 써놔서 예? 옛날에 60년대 네, 예. 클린트 이스트우드 노는 네. 그런 거는 뭐 이제 딱 스토리가 뻔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날 서부에 갔다가 네. 악인들한테 붙들려가 죽도록 맞고 죽을 뻔하다가 도망 나와서 나중에 가서 다 죽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권이 지금 가고 가는 모습을 보면 자신들이 지금 전직 대통령을 이제 5년쯤 네. 때렸죠. 네. MB는 18년 때렸다가 뭐 네. 풀어준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는 깜빵에 뭐 한 100여 명을 넣어놨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이 전체 징역 횟수는 뭐 수백 년이 넘을 겁니다. 예, 교도소에 정부를 하나 꾸며야 되죠. 예, 그렇게 지금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국민들 앞에 이 나라의 부패는 없어지고 정치는 완전히 맑아졌고 네. 법치는 생생하게 살아있다. 네. 그걸 보였다면 네. 그리고 나는 그렇죠. 하늘을 우러보아 눈꽃만큼도 더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러면 네. 되는데 그렇죠.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부터 손혜원이 그 부부하고 제일 친한 네. 우리들 병원 김희겸이 그때 시작해서 지금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갖 의혹들이요. 네. 문다혜는 동남아 가서 경호비를 얼마나 씁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최고 100억쯤 된다는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마디도 없죠? 그 국민 세금이죠. 저거 네. 돈으로 가서 경호 네. 받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다혜가 왜 갔는지, 뭔 돈으로 이제 저 손자가 국제학교에 몇 천만 원짜리를 다니는지
자, 갑자기 복근됐을까요? 네. 난 그런 생각도 해봤어. 저 사람 로또로 네. 당첨됐나? 그게 아니라면 뭘 하는지. 그런데 이제 이걸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내년 총선에 다시 벌리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KT니 이런 쪽에 거기서만 해도 한 꾸러미 잡혀가겠더만요. 네. 그래서 기존에 안 하고 저축해놓은 거 이제 다 꺼내가지고 네. 황교안이 뭐 곽상돈이 다 겨냥해서 좀 있으면 나경원이한테도 갈 거예요. 그래서 전부 한번 해보겠다고 달라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고가 나는 정권을 끝까지 안 놓친다. 무조건 정권을 계속 내가 유지한다. 그게 이 오만이죠. 생각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내년 260석. 총선에서 260석, 300석 중에서 260석. 뭐 50년 하다가 이제 100년 집권 이야기. 그러니까 다 한다는 건데 그 오만한 거죠. 자기 눈에 남의 눈에 티끌 보고 자기 눈에 대들보를 못 보는 거죠. 지금 정권이 과거 정권보다 더한 게 이게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면 성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한국 정치사의 가장 명장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있지만은 가장 명장면은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자금 DJ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자금 조사 몇 번 했었거든요. 아, 했죠. 예. 김태정 검찰총장 있을 때도 하고 강삼재 씨가 터트려서도 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전화 들어서 마 고마해라 그랬거든요. 마 고마해라 중단시켰어요. 예. 다시 옛날에 정치하는 사람도 다 돈관계 털으면 안 나온 사람이 그럼요. 어딨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정치를 했고 두 지금도 번이나 또- 막아줬거든요. 예. 그 DJ가 그래도 지금 평가받는 게 정치 보복을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DJ 있을 때가 내가 제일 좋았다고. 그때 청와대도 가서 저녁도 먹고 한잔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우리가 화해 이게 있었거든요. 그 YS가 문을 열어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꾸 더 심해지는 거죠. 자꾸 더 심해지죠. 더 심해지죠. 예. 그러면 요 다음 정권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턴다고 자, 봐야죠. 끝을 보려고 하죠. 그 악순환의 악순환인데 누군가는 고리를 끊어줘야죠. 누군가는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데 수첩에 아름다운 복수 써놓고서 맨날 읽으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세 가지가 또 끝나가요. 세 가지가. 그 뭡니까? 노무현 서거에 대한 약발 10년이거든요. 올 5월이 10년입니다. 예, 그러네요. 예. 5월 10년 이상은 그런 약발이 오래 안 갑니다. 국민이 동정심이 많았거든요, 여태까지. 이제 10년 지나면 니네는 그럼 뭐 하냐? 이제 평가가 바뀔 거예요. 또 촛불이 3년 됐습니다. 촛불도 3년 탔으면 많이 탔어요. 촛불은 뭐 LED 촛불이가. 예? 촛불도 3년 탔어요. 그것도 약발이 이제 끝나가고 또 하나 약발은 대북쇼 약발이 1년 갔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여정하고 뭐 그 오면서 신호탄 막 불꽃놀이 한참 했잖아요. 좀 했죠. 네. 그게 이번에 하노이 회담 깨지면서 1년 만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서거 약발, 촛불 약발, 대북쇼 약발 3개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검승부가 남았죠. 진짜 너희들의 정체는 뭐냐? 너희들은 얼만큼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국민들이 물어보는데 대답할 수 있어야죠. 자, 이 정권이 가만히 보면 급속하게 그 일종의 민주주의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틀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경찰이 요즘 버닝썬 수사하는 것만 봐도 네. 얼마나 엉터리인가. 저는 엊그제 검찰이 윤중천이를 잡아와가 사기죄로 넣는 걸 보고 정말 웃음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는 박영철이가 검사 뭐 김태호가 물어온 정보를 가르쳐 줬다는데 모르는 사이래요. 그걸 보고도 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윤중천 먼지를 털고 털어서 이제 김학의 차관 관련된 거 불어라. 그 1,000만 원 사기 뭐 해서 그렇죠. 뭐 이런 너 거 옛날에 예. 뭐 돈 떼먹은 거 드니까 먼지 한 방울까지 다 털으면은 저는 윤중천 집안까지 다 조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제 거덜 나겠죠. 윤중천이 이제 털어서 김학의한테 네. 여자 한 명당 얼마 이제 계산이 예? 동영상 찍는다고 캠코더 사는데 얼마 네. 그다음에 김학의한테 술을 몇 병 사줬으니까 얼마 이제 이래가지고 1억을 쳐야 되는 네. 윤중천이가 머리가 아프게 생겼어요. 그냥 그렇죠. 뭐 제일 비싼 술 뭐 루이 뭐 16세입니까? 하여튼 이런 거 뭐 몇 병 먹었다고 해버려야지. 많이 불지 않으면 자기가 가니까. 예, 많이 불지 않으면 자기가 가니까. 그런 이제 검찰 경찰 그 꼴에다가 엊그제 이제 김경수 풀어주는 걸 보니까
판사가 처음에는 뭐 재판도 하기 전에 예단해서 야만 국가다 하더만은 나도 깜빵 가기 싫으니까 풀어줄 뿐가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서 가라고. 그러니까 저 사법부도 보면 내가 볼 때 저건 뭐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재판 기관이라는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이미서이 저를 오늘 이제 넣어서 네. 할 건데 저거 보면 끝났고, 그래서 이제 사법농단이라는 부분을 갖고 네. 판사끼리 뭐 패거리를 지어가고 저 판사들 다 잡아라고 네. 하고 뭐 재판에 일일이 국가가 개입하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전직 대통령도 풀어주려면 둘 다 풀어주든가 넣으려면 둘 다 넣어서 하든가 하나는 풀어주고 하나는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무슨 국세청 요즘 보면 네. 뭐 세무조사 이런 거 보면 뭐 국세청이 아주 신이 났어요. 문정권 들어서 뭐 시키는 대로 잘 하고 있죠. 시키는 대로 네.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가 뭐 국정원은 간첩 잡는 게 아니라 간첩 기관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 국가의 주요한 기구들이 지금 그렇죠. 하나씩 따져보면 그렇죠. 다 지금 엉망이 돼버렸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이 아까 말씀한 심판이라는 거 할 수 있는 국가 기구들이 네. 거의 다 지금 한쪽 편에 서버려서 이제 독재로 닦아란 거는 파퓰리즘이냐 독재냐의 차이는 그걸 하더라고요. 파퓰리즘은 이룰 수 없고 허황된 공약을 해서 국민들을 홀려서 표를 얻는 게 파퓰리즘이다. 네. 그런데 파퓰리즘이 독재가 아닌 거는 네.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고 또 선거에서 져서 네. 집에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같은 사람도 네. 어나더 트럼프로 그렇죠. 파퓰리스트인데 네. 결국 뭐 집에 갔고 또 네. 깜빵도 갈라 하고 이러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독재는 아예 그냥 선거 자체를 이제 무의미하게 만들어가는 네. 그 단계가 독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독재를 방향만 잘 잡으면 독재도 선할 수가 있죠. 예. 그럼 뭐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하면서 경제 성장 이렇게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독재도 민주 제도라는 면에서는 뭐 좀 안타깝지만 경제는 이만큼 키웠잖아요. 전두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제 이제 많이 키웠죠. 네. 이 한 나라의 발전 과정에서 네. 국가의 어떤 소득이 거의 형편없이 낮은 단계에서는 네. 민주주의가 되기가 어렵고 네. 그 단계에서는 일종의 개발 독재 형태를 네. 거쳐서 나중에 소득이 올라가서 중산층이 형성되면 그때 이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한국은 민주주의 단계에서 더 발전해서 고도의 민주주의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에서 다시 독재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독재 플러스 파퓰리즘이 같이 섞여서 같이 막 섞여서 가고 가는 있죠. 것 같아요. 네. 예. 독재가 세 가지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심판 매수 그리고 상대편 주전 끌어내리기. 뭐 황교안 수사하고 왜 뭐죠? 그 곽상도 수사하고 상대편 선수 끌어내리잖아요. 세 번째가 이제 경기 룰 바꾸는 거 자꾸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민주주의 흔들리는 게 반대 세력에 대해서 자꾸 압력 넣고 언론에 재갈 물리잖아요. 그렇죠. 뭐 신문의 날 뭐 대통령이 우리나라 언론 같이 자유스러운 데가 없다고 하는데 요전에 뭐 북한 인공기인가요? 그걸 뭐 잘못했다고 연합뉴스 TV 뭐 줄줄이 사퇴하더라고요. 오늘 그 네. 불려가가 어제 네. 그 방통위 산하 네. 심의위원회에서 네. 진술하고 뭐 재판 받고 있더만요. 그리고 또 네.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MBN이 또 예. 거기 그렇죠. 김정은 여사라고 했다고. 그 KBS는 또 대통령이 재난방송 조금 아쉬움을 토로하니까 그 담당 국장이 또 사퇴했어요.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언론이 특히 지금 사퇴 많이 하는 데가 방송이거든요. 방송은 어디서 인허가권을 방통위원회에서 갖고 있어요. 그 방통위원들이 또 친정부 인사가 많아서 알아서 채점합니다. 그래서 인허가 없애면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CEO도 방송사 CEO도 대부분 또 정부에서 임명하는 게 많죠.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서 행동하겠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지금 자꾸 재갈 물린다고 보는데 이 사회의 모든 거를 이제 물갈이를 하겠다는 그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 목대동 때 문화대혁명처럼 뭐 폭력적인 망력, 뭐 죽는 거는 없습니다만은 사회 전반을 물갈이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 물갈이에 대한 우리 반대하는 움직임도 사실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물 가리를 하려면은 한쪽에서 여기서는 물을 퍼붓든지, 뭐 수력 발전을 돌리든지 해서 이거를 좀 막아야지 이대로 가면은 저는 우리나라 회복이 참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참 좀 웃기는 거는요. 뭐 KBS 같이 무슨 그 강릉에 있으면서 고성에 있는 것처럼 가짜 네. 재난 방송을 네. 하면 그 부분은 비판받아야 되고 네. 뭐 징계가 돼야 되겠지만 그렇죠.
뉴스, 연합뉴스나 여기 MBN 같이 실수로 벌어진 부분은 실수죠. 경고 정도로 그렇죠. 그래픽 실수인데요. 무슨 오탈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KBS, MBC나 이런 방송도 보면 오탈자 그럼요. 수시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보면 잘 안 보여. 옛날에 신문에서 대통령 후에 대자 후에 점 찍어서 견통역 내적 있어요. 네. 그때 담당자 저 안기부 몰려가서 꼴반 몇 대 맞고 그냥 나왔어요. 시키던 자료하고서 한 대 맞고 그냥 나왔어요. 차라리 그런 게 낫지.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할 때 또 통짜가 빠져가지고 전두환 대령 뭐 이렇게 중요한 사람은 더 실수가 많아요. 이상해. 그게 무슨 법칙이니? 머피의 법칙 같아요. 제일 헤드라인 일면 톱이 전두환 대령으로 나왔으니까 사람 죽을 지경이죠. 그래도 그 시절에는 불러서 조인트 한 대 까고 그냥 나왔지 저렇게 막 줄줄이 사퇴하고 이렇게 안 했어요. 연합뉴스 예. 보니까 뭐 전부 라인에 다 옷을 벗더만. 그렇죠. 일부러 뭐 인공기를 붙이고 뭐 이거야 그랬겠어요? 처벌 받아야죠. 아니 근데 그럴 정도의 용기가 예. 있는 사람이 지금 뭐 그럼. TV사 이런 데 남아 있다. 뭐. 아니 연합뉴스 TV는 정부에서 임명하는데 그럼요. 제가 뭐 누구를 비호하고 누구를 뭐 역성 들자는 게 아니라 단순한 실수는 거기에 대한 징계 조치만 하면 되지. 그래서 대통령을 국가 원수를 못 오겠다고 네. 지금 달아매는 모양을 보면 이것도 민주주의냐? 알아서 기는 거죠. 그게 청와대 힘이 너무 커져서 그래요. 정말 기가 네. 차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이 아니라 청와대 일권 이 전담하는 나라가 됐어요. 장관들 다 청와대 비서들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박영선 장관이나 이런 사람 임명할 때 봐요. 단상에 청와대 수석들 앉아있고 단하에 장관들이 있다가 단하에서 단상으로 임명장 받으러 가잖아요. 청와대 수석해야 잘해야 차관이거든요. 근데 장관들이 그러니까 뭐 정부 부처 뭐 하다못해 사무관 임명까지 청와대 개입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정말 노는 꼴이 좀 가짜않게 좀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진짜 자존심이 상하는 거는 네. 손혜원이하고 윤규근이 이 네. 두 개에 대한 모습입니다. 손혜원이를 형식상으로도 지금 석 달하고 훨씬 지났거든요. 네. 사건 발생한 지. 네. 압수수색을 7군데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십 명이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손혜원을 지금 한 번이라도 불러가 중간에 네. 1차라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손혜원을 한 번도 안 부르고 있어요, 검찰은. 네. 눈치를 많이 본다고 봐야죠. 예. 이건 너무 국민을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뭐 말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뭐 버닝썬 관련해서도 그 뭐 용구군도 수사 안 하잖아요. 골프 뭐고 두 예. 번이다 했다가 네 번이다 했다가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골프 친 게 국민이 관심이 있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으면서 정권의 비호를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게 초점이잖아요. 그 버닝썬 수사는 두 가지잖아요. 두 갈래. 하나는 마약 수사, 하나는 경찰과 유착 관계 이거 수사해야 되는데 마약 수사는 지금 구속을 11명 구속시킬 정도로 마약 수사가 어렵거든요. 마약 수사가 거의 간첩 잡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거는 경찰 126명이 투입해서 11명 구속시켰어요. 뭐 샅샅이 이거는 잘하고 있어요. 근데 경찰이 권력하고 유착한 거, 민간업자하고 유착하고 봐준 거 이거는 한 명도 구속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같은 경우도 손혜원이 아마 저기 자유한국당 의원이면은 지금 벌써 거꾸로 달아맺지 않았을까요? 벌써 구속돼가지고 네. 옷 바꿔 입었죠. 예, 봐라. 벌써 기결수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저렇게 아무 조사도 안 하고 하다못해 보훈처에서 저 아버지 훈장 준 거 이것도 사실 그 여러 가지 그건 정황 증거다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수사 안 하고 있잖아요. 요즘 진짜 더러워서 못 살겠는데 지켜보기가 진짜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윤지호라고 예. 캐나다 있다 나타나가 네 경고 나보고도 선처 없댔어요. 빨리 선처 없도록 한번 해보길 바라는데 그래가지고 경찰청장이 서울청장이 사과를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기자를 보고 뭐 너는 뭐 왔냐부터 뭐 용서 없다 하고 이 뭐 정인에 불과한 사람한테 그렇죠. 참고인이나 증인이죠. 5명의 네. 예? 경찰 예? 신변 보호팀이 붙고 그 사건이 지금 뭐 문제가 돼갖고 진행되고 있는 뭐 대한민국의 마피아 두목도 아니고 그래서 이 진짜 가짜는 꼴을 보이면서 사람을 굉장히 이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뭐 박준영 변호사인가 그제 네. 그분이 네. 지금 김학이든
지금 장자연이든 네. 그 윤지호 발언이든 거기에 뭐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냐. 그렇죠. 뭐 증언을 빨리 끌어내서 해야 되는데 저기 뭐 경호원들은 열심히 붙이고 어디 뭐 출판 기념회하고 예, 뭐 어디 숙소도 숙소하고, 예, 뭐 어디 숙소도 호텔인지 뭐인지 제공 잡아줬대요. 그때 예. 숙소가 안 좋다고 또 투덜거리더만. 예, 그것도 비상벨 눌렀는데 빨리 출동 안 한다고 또 경찰청 높은 사람이 서울청장이 가서 있어요, 서울청장이. 사과하고 했는데 저는 진주 그 주공 아파트 서민들이 사는 임대 아파트랑 많이 비교가 돼요. 거기는 거기 사는 주민들이 8번이나 경찰에 신고했다잖아요. 그러면 지금 네. 경찰청장은 네. 거기에 가서 가 사과해서 주민들한테 엎드려야죠.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월호보다 진주 임대 아파트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더 존중받아야 되지 않나요? 여기는 경찰에 신고하고 누가 하나 죽어야지 끝난다고 하고서 그렇게 불안해. 지금 임대 아파트 사는 서민들이 살아도 산 게 아닐 거예요. 예? 집에 불 질러 놓고 불 질러면 엘리베이터 안 트잖아요. 안 타요. 계단에 내려오니까 계단에 기다리고 있다가 칼로 오는 대로 찔르는. 흉기로 했는데 그거를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다 심리치료 다 받아야 되고 하는데 경찰청장이나 책임진다는 얘기 못 부르고 진주경찰서장이 설명을 하는데 좀 사소한 시비, 그동안의 사소한 시비, 좀 성격이 좀 사소한 이런 변명만 해요. 저는 빨리 가서 사과하고 국가에서 이거는 못 지켜준 죄. 이건 경찰청장이 가는 게 저는 대통령이 가서 사과해야 된다고 윤지호한테 봅니다. 사과하려면 이거는 진짜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끌고 가서 사과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참 이게 나라가 꼬라지 돌아가는 거 보니 더러워 죽겠고 네. 또 보면 신재민이를 이제 네. 가다 놨다가 네. 제가 감금됐다 하니까 슬그머니 풀어주고는 신재민이 나한테 고맙다고 전화도 안 왔어요. 네. 안 해도 됩니다. 아유, 그런데 기획재정부도 참- 기재부가 이제 그러니까 고소 네. 취하한다고 이 너무 진짜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김동연 기재부 부총리 제가 소신 있게 못한다고 비난 많이 했지만 요새 홍남기 부총리 보니까 그래도 김동연은 괜찮았던 사람 같아요. 우리가 예. 옛날에 함부로 예. 욕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예. 전 대통령 때 예. 욕 엄청나게 했어요. 예, 정관이 명관이라고. 근데 지금 와서 문재인을 겪다 예. 보니까 내가 그때 욕한 게 좀 미안해져요. 예. 사실 뭐 노무현 저도 언론에서 옛날에 비난 많이 했습니다만 지나가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다 괜찮은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재판받고 뭐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2008년에 리만 브로더스 경제 위기 때 그래도 그걸 잘 극복했잖아요. 그렇죠. 일본하고도 통화 수합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많이 원자력 상업을 또 이끌었어요. 네. 뭐 긍정적인 것은 물론 뭐 다스니 뭐 나 그건 전 뭐 돈을 좀 사랑했어요. 네, 그렇지. 돈을 좀 사랑하고 그 이팔성이라고 별로 좀 그것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원래 또 시끄러운 은행이나 있을 때부터 돈 보따리를 싸들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돈 보따리 싸들고. 그 제가 그분 이팔성 우리 지주 우리 전에 지주. 우리증권 사장을 했어요. 그때 DJ 정부 때인데 제가 신문사 증권부장했거든요. 근데 주총이 열려서 그 사장이 이팔성 바뀌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주총이 스톱이 됐어요. 무기 연기.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열어서 연임됐어요. 작업했구나. 그때 메고 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 분한테 이명박 대통령도 그냥 드셨으니까 그건 뭐 대가는 전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한 거는 또 평가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잘잘못을 우리가 냉정하게 갈라서 국정을 함부로 한 거는 비난하지만 또 뭐 남북 함부로 관계라든지 튼튼히 하고 뭐 그건 소신 있게 하고 뭐 이런 거는 또 평가를 해줘야죠. 물론 뭐 공이 큰지 과가 큰지는 그거는 뭐 역사학자가 할 일이죠. 특히 이승만 대통령도 요새 KBS 막 공중파에서 엄청나게 역적처럼 막 친일파의 궤도처럼 하는데 그 사람은 병적으로 일본을 미워하던 사람이거든요. 병적으로 미워하던 그래서 사람이에요. 그 한일수교도 한참 있다가 그럼요. 됐지 않습니까? 아니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와서 됐지 했죠. 않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사람을 안 하려고 해서 본인이. 친일파의 앞잡이로 이렇게 막 방송에서 무덤에서 파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복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옛날에 중국이 네. 동북 공정으로 해서 네. 과거에 고구려나 네. 발해를 지우고 네. 이제 중국이 마치 옛날부터 만주는 원래 중국 땅이 아니잖아요. 예, 예. 뭐 당시에 뭐 고구려, 거란, 네. 여진 이런 사람들이 중국의 이 만주가 네. 주인이었죠. 네.
근데 만주의 동북공정으로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역사를 억지로 네. 왜곡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정권도 임시정부라는 게 우리가 그만 임시정부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알린 건 잘한 거지만 그걸 벗어나서 마치 임시정부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거기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금 국가 수립의 모체고 거기가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하는데 장개석 그 몇 분이 목숨 던진 대가로 장개석이 던져주는 돈 받아서 간판 가지고 서로 싸움질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다 숨겨버리고 그래서 김원봉이하고 김구하고 허구날 싸움질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싸웠죠. 예, 그러는데 마치 그 암살 영화를 하나 보고 거기에 핑계 대서 김원봉이한테 훈장 준다고 하고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100년의 적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올해 100주년은 좀 그렇게 크게 안 해서 다행이에요. 아니 원래 크게 할랬는데 네. 미국에 가는 바람에 네. 대통령이 있었으면 아주 시끌벅적하게 했을 거고 북한이 거기에 가세하겠다 했으면 그야말로 떠들썩하게 했을 건데 북한이 임시정부를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니까 네. 그랬으면 된것 오늘 같아요. 뭐 김일성을 우상화해야 되는데 임시정부 싫어하죠. 그래서 아마 미국 정상회담 핑계로 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싫어하는 거는 뭐 절대 안 하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 정권이 역사도 왜곡하고 법치도 왜곡하고 네. 그다음에 거의 한마디로 이제 독재 단계에 접어들어서 언론이 제가 생각할 때는 70년대 긴급조치 유신시대 때보다도 지금 더 정권을 겁내는 것 같아요. 그때는 각오하고 정권에 달라드는 언론이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일부 신문이 몇 군데서 열심히 그 보도는 하고 논평하고 비평은 하고 있는데 지금 신문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신문의 거의 뭐 부수가 뚝뚝뚝 떨어지고 거의 있어요. 방송이 그래서 그렇죠. 예, 그렇죠. 옛날에는 조중동에서 일면 톱나면 사회적인 며칠이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였는데 이제는 별로 안 시끄러워요. 이제 방송으로 많이 왔거든요. 근데 방송은 지금 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유일하게 남은 게 우리 황 소장님 같은 유튜브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책임감이 황 소장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저도 그걸 자각하고 하고 예. 있습니다. 또 신문이 저렇게 영향력이 없는 게 우리 국민들이 신문을 안 읽는 거 있어요. 그래서 신문을 좀 많이 봐야 되고 또 신문 경영인들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기업 뒤통수 때리고 돈 빼먹는 거, 광고 빼먹는 거 갖고 먹고 살았어요. 저는 조선일보도 많이 비판합니다. 조선일보가 뭐 신문은 잘 만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기업에서 삼성전자처럼 불지를 못하고 오히려 기업들을 더 좀 많이 부담을 주는 그런 걸 많이 해요. 예? 저도 기업에 있어봐서 알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제일 심해요. 그러니까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 데가 메이저죠. 뭐 경제신문은 매일경제, 한국경제가 메이저입니다만은 좀 더 스스로 좀 이 편집권을 좀 깔끔하게 하고 기업 뒤통수 이제 그런 거 그만 좀 하고 돈 뺏는 거 좀 그만하고 정말 정도 언론으로 빨리 다시 태어나야죠. 그래야지 신문으로 독자들이 돌아올 겁니다. 시대가 네. 기차가 이렇게 나아지고 있는데 네.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시대가 영원히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옛날에 조선일보 사주면 뭐 밤의 황제라고까지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의 이런 전행이 되고 있는 데는 보수 언론들이 권위를 상실을 하면서 도덕적 권위나 그렇죠. 이런 사회적 권위를 상실하면서 이 보수 진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금 어디에도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보수가 그야말로 막 이 도토리 키재기 판처럼 흘러가가지고 저렇게 문정권의 아나무인격인 이 독재 파시와 경향에 대해서 저항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희한한 거는 교수들이 입을 저렇게 쳐닫고 있다라는 것도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원래 이 교수들이 보면 좌파들 이 교수들이 옛날에 무슨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얼마나 떠들어댔으면 김영삼 때도 많이 떠들었죠. 많이 떠들어댔죠. 그래서 무슨 뭐 교수들 시국선언 어쩌고 하는데 제가 참 희한한 게 대한민국의 지식인이라거나 양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지식이나 양심의 함량이 0.1g도 안 된다고 느끼는 거는 시국선언을 박근혜 정권 때까지 했으면 지금 문 정권이 이쯤 되면 지식인이든 학자든 교수든 이런 사람들이 현 정권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시국선언도 하고 그렇죠. 정권을 이렇게 갖고 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을 하려면
할 게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보는데 그렇죠. 교수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 사회가 저는 썩었다고 봅니다. 예. 문재인 대선 캠프에 몸담은 교수가 1,000명이 넘거든요. 지금 다 한 자리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처에서 그 자리 만들어주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뭐 각종 위원회도 다 꼽고 뭐 네. 사회 이사 꼽고 네. 그럼 1,000명은 할 수 없다 쳐도 나머지 교수들은 지금 남북 관계라든지 북한 핵 문제라든지 경제 교수들이 우리나라 얼마나 많아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요전에 청와대에 뭐 경제 원로들 총리들 불려가서 그것도 지금 정권의 비판적인 원로는 총리들은 싹 빼버렸더만요. 빼고 좀 고분고분한 사람들만 불렀어요. 노무현 DJ 때 하던 사람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나마 또 인사말을 하고 기자들을 다 쫓아내고 그것도 또 말을 또 바꿔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사람들도 소득주도 정장 최저임금 큰일 난다고 다들 얘기하거든요. 경제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난다. 근데 그거를 아무도 교수들이 이건 시국선언도 해야 돼요. 왜냐? 나라 경제가 거들날 일이거든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네. 과거의 보수 정권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가지고 설치고 다니던 예? 예. 이 전통적 경제학 입장에 서 있는 교수들 네. 그러면서 사회 이사는 곳곳에 예? 하도 많이 하고 다니면서 이 교수가 아니라 어떤 교수들은 경영학 경제학 쪽에 보면 이거는 거의 뭐 월급이 용돈도 안 되는 수준으로 그렇죠. 그냥 정치판도 만나고 안 그렇죠. 가는 데가 없이 네. 언론에 등장하고 하는 이런 스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교수들이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지키자고 했던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면 지금 나와서 계급품을 물고 공격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보이질 않아요. 예. 교수들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저 나라를 흔드는 사람이 조국 교수 아니에요? 조국이죠. 예. 옛날에 다른 사람 폴리페스라고 가장 비판하면서 자기는 민정수석 자리에 와가지고 그나마 제대로 합니까? 교수가 타락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그걸 갖다가 네. 지금 조국이 보여주고 있죠. 이미선 헌법재판 후보 남편 오충진 변호사한테 SNS 하라고 하고서 그거 띄운 거를 자기는 또 퍼날르고 이거 하고 있어요.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좌파고 진보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네. 저 친구는 사람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조국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지금 좌파 정부의 진면목을 국민한테 빨리 알려주는 거 있죠. 누가 그걸 조국 수석님 감사합니다 하고 칼럼을 썼더만요. 네. 당신 때문에 네. 이 정권이 이렇게 구리고 더러운 데가 많았는지 알게 되어서 너무 네. 감사하다고 그랬더만요. 그리고 이제 이 시민단체 네. 그렇게 감시할 게 많았던 참여연대 경실련은 그래도 이런 이야기나 했습니다. 참여연대부터 우리나라에 온갖 시민단체들이 다 있었잖아요. 네. 심지어 세월호 뜯어먹고 사는 단체도 있고. 네. 그런데 세월호를 이 정권 들어서기 직전까지만 해도 세월호 인양하면서 뭐라 하고 난리더만은 이 정권 들어서서 세월호 사람들이 말이 없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기억하자는 기억식이라는 게 안전이라면서 저기 진주에 화재가 났으면 네. 세월호 유가족이 그렇게 국민 안전을 이렇게 네.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기억해 주라 했으면 그 사람들이 먼저 진주에 화재가 난 데 대해서 이는 국가가 일으킨 인재다. 그렇죠. 우리처럼 저분들을 보상해주고 국가가 사과해라. 이래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월호 죽은 사람은 숫자가 많고 이제 어린 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5년이 지나도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건데 진주는 공권력이 어떻게 보면 방조했잖아요. 방조하에 살인이 8번이나 신고하고 정신병자 그 뭐 조현병 뭐 이래서 그 동네 유명한 사람인데 누가 죽어야 끝난다고 할 정도로 그 서민들의 아파트인데 무시했잖아요. 무시한 거예요. 서민은 못 사는 나라라고 못 사는 동네라고. 거기에 기자가 한 명 있었거나 임대 아파트에 네. 판검사가 하나 있거나 국장급 공무원이 하나 있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CCTV를 집 앞에 달았겠어요. 글쎄 없는 집에서 그것도 여자 둘이 사는 집이거든요. 그 명인 그 시각장애인 시각 1급 장애인하고 18살짜리. 숙모 뭐 50대 초반에 가지고 그 사람들이 피해를 사상 입었잖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 12살 또 뭐 초등학생이 한 명, 여학생이 이렇게 숨졌더만요. 네. 거기는 왜 아무도 안 갑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를 기억하자고 한 사람들은 왜 진주의 이 비참한 화재 살인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자고 말을 하지 않고 왜 여기에 투감은 끼어 나와가지고 세월호에 붙어서 배지까지 달았던 민변은 예? 이런 진주 살인 현장에 가서 민변이 붙어서
이 국가 책임이라 하고 그분들로 대책위를 조직하고 이렇게 안 하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의 슬픔이라는 게 300명은 슬퍼해야 되고 5명은 슬퍼하지 말고 잊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남하고 자기하고 기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좀 남에 대한 좀 아량 뭐 이런 게 너무 없는 거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잖아요. 예. 그건 뭐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에요.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중앙지검장. 중앙장이 결정하는 일이에요.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4대 불가 사유 풀어주면 안 되는 4대 이유 해가지고 뭐 국민 감정이니 뭐 아직 멀쩡하니 안 아프니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는 그냥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아량이거든요. 아량. 예, 맹자가 왜 가장 많이 한 게 언청간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이 말하면 듣고 간행, 남이 부탁하면 기꺼이 행동하고 좀 아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직 대통령 2년 넘어 살았는데 저는 뭐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렇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좀 집행정지 좀 하자면은 그래도 같은 정치인으로서 조금 지켜볼 수는 있지 않느냐. 이건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검찰에서 판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보다 더한 무슨 뭐 이 광주에서의 네. 무슨 살인 이런 걸로도 그렇던 전두환 노태우 네. 전 대통령도 네. 2년 안에 다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건에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직접 연결되는 부패가 드러나지는 않았고 네. 그리고 돈을 본인이 직접 받은 거는 없고 네. 이제 그렇지만 뭐 잘못한 부분은 있죠. 네. 그렇지만은 이 정도면 솔직히 대통령 그만뒀으면 끝날 일이고 네.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정도를 가지고 굳이 형을 이 정도 살았다면 이쯤 되면 자신들의 나중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화합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막장으로 끝까지 가자고 하면서 저래 깜빵살이를 감정적으로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잔인하다. 네. 그리고 이 잔인하면서 그 잔인성의 배경에는 우리는 끝없이 정권 창출할 자신이 있다. 네. 그러면서 한국당의 저 인간들에 대해서는 이건 별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수의 쳇바퀴 돌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네, 그게 걱정입니다. 혹이나 이제 정권이 교체된다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규모로 피바람이 일 거라고 또 특검 일고 많이 일고 하겠죠. 그래서 왜 장자가 그랬잖아요. 대지 크게 알고 대지 대언 크게 말하고 목소리가 크라는 게 아니라 크게 큰 시각에서 좀 보라는 거죠. 큰 시각에서 큰 새가 남쪽 나라로 이렇게 날아가듯이 크게 좀 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도 야도 정적도 내 편도 다 우리는 하나다. 좀 이런 생각을 좀 이론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건지 조금 더 좀 이해하고 베풀어주는 좀 끌어안아주는 좀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자, 저는 막 이 나라가 복수와 복수를 주고받으면서 네. 나중에 정치인이 전멸해 버리고 가지고 멸종하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